그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2015년에 있었어요. 네. 15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김영진, 아, 김영진. 공범이 윤명균이라는 자입니다. 윤명균. 근데 이 윤명균을 봉지욱 기자하고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을 했어요? 저가 접견을 했어요. 아,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언제 왜 그러니까 접견을 원래 1월 달에 저한테 서신이 왔어요. 제가 대중들한테 안 유명하지만 구치소에선 좀 유명한 편이라. 올 1월에요? 예, 마약 사건이 추가 건이 있어서 좀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갖고 일단 홀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저 그 이름 알아요 하다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미 그분이랑은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내일도 접견 예약이 돼 있고.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빌드업이 필요해서. 빌드업.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갖고 내가 초조해서 그랬어요. 매봉쇼를 이제 보고 이제 정구승을 전화 와서 저 그 사람 윤명균을 안다. 처음에는 우리가 김영진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영진은 2015년 사건 나고 베트남에서 도주해 있다가 2018년 4월에 압송돼서 오고 윤명균은 2015년 11월 살인 사건 나자마자 태국 수사 당국에 자수해요. 자수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징역 한 15년 받는데 태국은 되게 특이한 게 국왕의 생일이라고 가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5년 만에. 가석방 됐어? 네, 5년 만에. 네. 근데 2021년에 윤명균이 태국에서 가석방이 됐는데 범죄자니까 뭐 밖에 내놓을 수는 없고 태국에서 이민국 교도소 이게 외국인들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나 봐요. 이민국 교도소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김영진의 편지 내용 중에 공범 윤명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김영진 옥중 편지인데요. 윤명균이 참지 못하고 사인을 했으나 국제 협약에 따른 한국 송환이 늦어지면서 대선이 끝난 2022년 4월 22일 한국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까지 버젓이 작성됐고 윤명균의 재판 증거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윤명균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나 보네. 김영진의 편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김영진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건 윤명균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윤명균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윤명균이 수감 중에 김영진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윤명균이 김영진한테 보낸 이렇게 뭐 편지군요. 형진아 그러면서 이제 뭐 명균 형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 5번 자료를 보시면 윤명균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김영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3월이었고 대선은 두 달 전이 2022년 1월에 자신이 가석방돼서 태국 이민국 교도소에 있을 때의 상황을 김영진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형을 한국으로 22년 1월부터 송환시키려고 한국 대사관에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형이 한국 안 가려고 계속 버텼거든. 한국에 안 가려고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했는데 같은 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형한테 그러더라. 대사관 측인가 한국 쪽에서 자기한테 연락 와서 윤명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니까 살살 꼬셔서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상하죠. 와. 일단 이상하죠. 누가 본인은 안 몰라요?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꼬셨는데 야, 이거 미쳤어. 빨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을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 관련해서 지지율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랬거든. 와. 그래서 형은 겁도 나고 잘못될까봐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형 사건 기록에 보면 대사관 직원이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대선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 와, 이거 미쳤네. 라고 해서 2022년 대선 끝나고 와서요. 막 그냥 버틴 거예요. 버텨가지고 끝나고 왔는데 수사를 받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인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자, 검찰 조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겁나 길고 내용 간단하게 하면 검사가 윤명균 씨 자꾸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윤명균 씨 한국 들어온 거 몰라.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3편 찍어줄까? 국민들 공분 사서 김영진이랑 똑같이 징역 받을래? 지금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방송 얘기가 나와서 또 나오네. 다른 검사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윤명균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정구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명균 저 만났는데요. 교도소에서 제가 저한테 사건 의뢰하려는데 제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안 받냐. 가격이 안 맞았어요. 아니야. 가격이 무조건 안 할인해서 맞았겠지.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만났어. 사실 지금 봉지욱 기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 편지를 안 주셔갖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가서 왔는데 편지랑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박이네. 사건 기록을 저희가 곧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적어도 일관성과 신빙성은 꽤 있고 네. 당시 1월달에 한국 대사관과 거기에 소속된 경찰 등이 윤명균을 한국에 송환시키기 위해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오겠습니다. 와. 대선 전에 대사관이 그러면 움직였다는 건데 저 주장대로라면. 와. 이게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대사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라인과 좀 연결되는 정황이 있어요. 근데 있고 만약에 대사관이 그리고 검찰이 요구를 하면 대사관이 움직여야죠. 아니, 대사관이 네. 거기서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사관
수사관 안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파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형사범죄 경찰이 파견 검찰 네. 경찰이 왔어요. 파견 검찰 내지는 파견 검찰이 파견돼요. 그러면은 네. 그쪽이 대사나 영사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가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 파견 상황이 지금 있지만. 가야 돼서 고문 얘기가 나왔다는데 전 고문 얘기는 편지에 없잖아요.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고문 윤명균이 고문을 네. 당했다고 주장해요? 송환 도장 안 찍는다고. 이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사관이 와갖고 송환을 요구할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징벌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한국 교도소에 징벌방이 혼자 있는 작은 방 정도라고 생각해서 징벌방 보낼 수도 있죠라고 했더니 거긴 징벌방이 1평이어서 누울 수가 아우. 없고 위에 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매달린 채로 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당연히 없죠. 밑으로 그냥 쌓아야 되고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발목 족쇄 있죠. 네. 그거까지 채워놓은 채로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또 대사관 직원이 와서 안 갈 거예요?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와, 되거나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 중에 나 이렇게 괴롭히냐면 우리는 그거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뭐 갑자기 미얀마 조폭들이 와갖고 자기를 때리고 가고 그런 식의 좀 고통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주장입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조만간 협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네. 확인을 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과 예를 들어서 뭐 조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제 신뢰도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번 좀 받아보기로 해갖고 네. 저희가 좀 저희 법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윤명균의 당시 수사 기록에 지금 윤명균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음. 본인이 본인 기록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뭐 본인 기록 보니까 당시 본인이 대사관 직원과 면담을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대선에 이용될까봐 나는 거부한다는 멘트가 수사 보고서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수사 보고서가 곧 옵니다. 오니까 저 수사 보고서의 존재 유무 내용을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온다는 게 누구로부터 저 정구승 누가- 변호사 정구승이 지금 수임을 하면 선임을 하면 아, 여기로 그걸 기록이 받아볼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아. 그러니까 특히 김영진은 당시에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를 자기가 안 해서 상해치사 정도로 구형을 뭐 해주겠다고 한 것을 혐의 적용해주겠다고 한 것을 살인죄가 나오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죽일 놈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살인의 고의의 목적도 없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죽일 놈 된 이유가 이재명 잡는데 협조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인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범죄자들의 그냥 주장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2023년 9월에 20억 돈다발 전직 조폭의 박철민 사건에 수감 중인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편지와 똑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렇지. 증언 녹취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정권 시작에 김영진이 가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영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도 오늘 봤습니다. 여기 이제 매불쇼 오기 전에 김영진 담당 주임 검사한테 이제 전화는 뭐 저한테 못하겠다 문자로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박상용이처럼 악의적으로 짝입기 될 수 있어서 전화는 못하겠고 그 이메일이 왔어요.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이 왔는데 뭐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료를 준다거나 검찰에서 뭐 협조를 한 바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해왔으니까 제가 또 네. 그걸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무엇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수사기 검찰이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이 검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 있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대북송금 사건이지만 네. 이 사건도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한번 사실 유무를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만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였던 그렇지. 검찰권 남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요거는 중앙지검 시절이거든요. 네, 뭐 그거까지를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중앙지검장. 이거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꼭 좀 시작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봐야 되겠네. 그때부터 봐야 돼. 요거는 맞잖아.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이고요. 예.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했는데 보다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프로그램. 오셔서 네, 매봉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제가 오랜만에 했잖아요. 오랜만에. 예. 네. 근데 우리 봉지욱 기자는 뭐 채널을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헷갈릴 정도인데. 뭐 기자들과의 기자들의 뭐 맛집 아니요 그럼 기자들의 맛집 그거는 이제 별도의 저거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출연하는 거고 뭐? 제 개인 채널은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매봉쇼, 네. 봉인해제, 네. 배불쇼. 뭐가 뭐 많아. 배불쇼? 네, 뭐 그리고 진짜 많아. 이명수랑 저랑 합치면 배봉쇼. 아니, 근데- 이명수랑 봉지욱 같이 하면 하면 배봉쇼. 배봉쇼. 아니- 장인수랑 저랑 하면 장봉쇼. 아니, 이름을 들으면 다 매불쇼가 네. 생각나게끔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원래 이게 장봉쇼.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네. 모방해야 됩니다. 개발도 싸고. 네.
야 정말 이런 엄청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재명 하나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다 극복을 해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까지 됐다는 게 네.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이 맞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와.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 4.3 네. 기념공원 이제 참배하시고 그렇지. 하면서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있었고, 그걸 썼죠. 그건 형사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민사예요. 민사.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란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7번 방의 선물. 그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 정원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뭐 춘천 파출소장 딸 뭐 잔혹하게 살인하고 그때도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체포시켜고 감옥에 가둬요.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원선 목사한테 뒤집어 씌운 검사, 경찰, 판사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그럼 이 양반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길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뿐이 없잖아요.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이겼어요. 26억. 아.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그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늦게 했다고 6개월하고 7일 지나서 했다고 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와. 15년이 그게 박근혜 대법원에서 벌인 일입니다. 대법원 판단일 네. 거고요. 이게 이제 와. 저는 옛날에 국가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국전쟁 당시부터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재판부는 이게 이제 그 진화이나 진실화해위원회나 형사재판 재심을 통해서 맞아요. 바뀌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을 해요. 사실 그게 맞죠. 근데 어떤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너 저 국가에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잖아. 그때 아. 잘못 청구하면요. 역적이라고 진짜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질 시절이에요. 전두환 박정희 때라고요. 네. 근데 어떤 재판부에서는 또 그렇게 계산을 해요. 아. 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사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계산을 실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개인이 야 국가 내가 폭력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돈 물어내라고 목소리 높여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돼. 어려운 진화위가 그나마 또는 재심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제서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 보면 정말 인간적인 배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사법적 법리도 굉장히 취약하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제발 나라 걱정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야 돼. 판사들이 뭐냐면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할게 있으면 26억 해야지. 너무 많다는 박근혜 거예요. 때 이래가지고 그걸 깎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이거 다 돈을 주는데 6개월 7일 지났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기징역에 징역 15년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아유,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나라 걱정을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줄여버려요 판사들이. 저는 이거 진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게 소멸시효가 2년이었어요. 형사 재심 무죄 받고 2년 안에 민사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6개월로 줄여버려가지고 와. 그게 잔인하다. 양승태 코트와 박근혜가 함께 저질렀던 잔인해. 아주 잔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2차 가해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소멸시효를 느리거나 없애거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일단 공소시효만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효보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문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국가폭력 공소시효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 물리적 폭력 사람 막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해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사실 국가폭력 중에서 그런 물리적으로 직접 죽이는 폭력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저지른 그 죄 없는 사람을 몰고 가서 사람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국가폭력인 거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국가폭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네. 이번 기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봉지욱 기자가 만들었던 그 자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매불쇼 그래픽 그 자료를 그러니까요. 그 나와 있더라고요. 네, 봉지욱. 근데 뭐 사실은 대통령이어서 많은 말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얼마나 그 사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고 국민이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토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민주당 대표일 때도 말고 대통령이 돼서도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하냐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마저도 이 민들레 정도만 쓰지 맞아. 다른 데는 관심이 크게 없어. 네. 참 정말 대통령 SNS에 매불쇼 네, 맞습니다.